안녕하세요. 잘못된 선택으로 큰 불효를 한 40대 남성입니다. 무슨 잘못된 선택을 한 거냐고요?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남부끄러운 과거라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어 여기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준비돼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 어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일찍 여의고 엄마와 4살 터울의 여동생, 그렇게 셋이서만 살았습니다. 사실 여자 혼자 몸으로 애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엄마는 의지할 만한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셨고요. 원래부터 엄마를 눈에 가시로 여겼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일절 어떤 지원도 해주시지 않았죠. 그나마 제가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남자 혈육이란 이유로 학비 정도 내주신 게 고작이랄까요? 그렇지만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저와 여동생을 건사하기 위해 참 악바리처럼 사셨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둔 뒤 바로 공장으로 출근하고요. 5시에 퇴근한 뒤엔 새벽까지 술집 주방에서 안주 만드는 일을 했죠.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어른이 돼 조금이라도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요. 당시 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공부뿐이었어요. 제가 시험을 100점 맞아오면 엄마의 창백한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고요. 전교 1등을 했던 날엔 저를 끌어안고 내 새끼 잘했다면서 눈물을 보이셨더랬죠. 그런 엄마의 반응에 힘입어 저는 더욱더 공부에 매진했고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떡하니 합격 후 졸업할 쯤엔 교수님 추천으로 모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졸업식 날 엄마의 머리에 학사모를 씌워주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두고 놀러만 다녀. 내가 들어간 회사 한 달 월급이 얼만 줄 알지? 기대해. 내가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한 만큼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행복해. 내가 아들내미 하나는 참 잘 키웠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딜 준비를 하던 그 시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참 풋풋하고 순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힘든 건 다 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취직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저희 가족 앞에 꽃길만 펼쳐져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간 회사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일이 힘들기로 유명했는데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야근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위계 질서도 빡세서 선배 커피며 담배 심부름도 해야 했죠. 학창시절에 공부만 했기 때문일까요? 사회생활에 요령이 없던 저는 걸핏하면 선배들에게 혼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잘한다 해줘야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깨지기만 하니 뭘 하든 자꾸만 위축이 됐고요. 나중엔 평소 안 하던 업무 실수까지 하게 됐죠. 언젠가부터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가 된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엄마는 일을 줄인 상태였고 여동생은 아직 학생이었으니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들어간 대기업인데요. 합격한 날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동네방네 자랑하던 걸 생각하면 차마 사직서를 쓸 용기조차 나지 않았네요. 결국 저는 우울증 약까지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했던 걸까요? 마침내 회사에서 한 가지 낙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옆자리 여자 선배와 같이 점심시간에 둘이서 도시락을 먹는 거였어요. 보통 저희 회사 사람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밖에서 사 먹는데요. 상사와 동기들의 눈밖에 나면서부턴 구내식당에서 먹는 게 고역이더군요. 그렇다고 밖에서 사 먹자니 식비가 부담이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냥 사무실 제 자리에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걸 간단하게 사 먹었는데요. 그걸 본 옆자리 선배가 자기도 도시락 팔아면서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근데 하루는 그 선배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철 씨는 맨날 편의점 도시락만 먹네? 집에서 안 싸와? 네. 제가 아침잠이 많고 요리 실력도 없어서. 그럼 어머님이나 여자친구한테 부탁해봐. 맨날 편의점 음식만 먹는 거 몸에 안 좋잖아. 그 여자친구는 없고요. 어머니한테 부탁하긴 좀. 그 어머니도 일하시거든요. 형철 씨 요즘 남자들 같지 않게 효자구나? 제 말에 피식 웃은 선배가 이어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싸줄까? 어차피 나 저녁 때 남은 음식 재탕하는 거라 양만 늘리면 되거든. 앞으로 2인분씩 싸올게. 네? 아닙니다. 그럼 제가 너무 부담스럽죠. 전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어도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괜찮아. 어차피 나 혼자 살아서 식재료도 거진 버리는 게 반이거든. 형철 씨가 먹어주면 오히려 내가 고마울 정도야. 물론 공짜는 아니다. 앞으로 매일 커피는 형철 씨가 쏴.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 도시락을 커피 한 잔에 퉁쳐주다니 뭐 이렇게 착한 여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얄궂지만 그 뒤로 이상하게 그 선배만 보면 가슴이 뛰더군요. 사실 그 선배는 저희 회사의 마돈나 같은 존재였어요. 예쁜 외모와 상반되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인기도 많았고요. 일도 잘해서 상사들도 참 좋아했죠. 회사 은따인 제 입장에선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눈부신 존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처음엔 마음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언감생심 오르지도 못할 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같이 도시락을 먹고 커피를 마시다 보니 점점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기만 하더군요. 결국 짝사랑한 지 반년 만에 못 참고 고백을 했는데요. 웬걸? 그 선배가 너무나 흔쾌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도 선배 역시 절 줄곧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미쳤다고 마음에도 없는 남자한테 같이 점심 먹자고 하고 도시락도 싸다 주고 했겠어? 형철 씨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고백하는 거 기다리다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럼 선배도 정말 저를... 그래 이 둔팅아. 이제부턴 직장 선후배 말고 연인으로서 잘해보자. 알겠지?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참 행복했어요. 저보다 연상이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연애에서도 또 일에서도 우유부단한 저를 리더십 있게 이끌어줬고요. 제가 뭔가 실수해도 나무라지 않고 포용력 있게 감싸줬죠. 그 덕분일까요? 제 업무 성취도는 나날이 향상돼 갔고요. 그녀가 중간에서 힘을 써준 뒤로 직장 상사들과도 나름 잘 지낼 수 있게 됐죠.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는 거잖아요. 연애도 일도 나름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퇴근에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엄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절 부르더군요. 식탁 앞에 앉은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서 절로 어깨가 바짝 굳었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형철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요 몇 달 엄마가 몸이 좀 이상해서 동네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았거든? 근데 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갔다가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구나.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한대.
엄마의 입에서 암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 더듬더듬 입을 열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암이라니... 확실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병원 오진이라거나... 엄마도 차라리 오진이었으면 좋겠는데 대학병원까지 가서 다시 검사한 거야. 나 요즘 대학병원들이 더 오진 많이 해. 환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더 실수가 잦다고.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엄마. 갑작스러운 엄마의 암 발병 소식에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재검까지 해봤는데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폐암 2기라고 하더군요. 생전 담배 한 번 안 피워본 엄마가 폐암이라니. 병원 의사 말로는 원래 업장에서 주방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그동안 술집에서 온갖 요리를 만들면서 들이마신 연기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대요.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가 얼마나 저주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가 담배 연기만큼이나 나쁜 걸 들이마시고 있는 동안 아들이란 놈은 효도하겠답시고 배부르고 등 따신 곳에서 공부나 하고 있었다니. 진작에 공장에서라도 일할 걸. 그래서 엄마가 그딴 술집 주방에서 일하지 못하게 할 걸.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요. 수술부터 했어요. 다행히 경과가 좋아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 이내 진한한 항암 투병이 시작됐죠. 사실 저는 힘들어하는 엄마 옆에 별로 있어주지도 못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워낙 어렵게 살았다 보니 엄마는 변변한 보험 하나 들어둔 게 없었고요. 고액의 항암 치료비도 전부 생으로 내야 했죠. 그래서 여동생이 엄마 곁에서 병구안을 하는 동안 저는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잔업을 도맡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주말엔 대리운전까지 뛰었네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대리운전 나가기 전 잠깐 짬을 내서 엄마를 보러 갔는데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더니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형철아, 엄마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평소 뭔가 갖고 싶다거나 먹고 싶다거나 이런 얘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엄마였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뭔데? 말만 해. 엄마 소원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형철아. 뭐? 결혼? 그래.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살아있을 때 너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보고 싶어. 지영이가 너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다던데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어쩌다 보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엄마한테 연애 사실을 털어놓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대충 눈치를 채곤 엄마한테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여자친구와 먼 미래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엄마가 아픈데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여자친구 있긴 한데 만난 지 2년도 안 됐는데 결혼은 좀 그래. 더군다나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엄마 병 다 나으면 그때 소개해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야, 엄마도 어련히 네가 준비가 되면 소개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진작에 너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 건데 손주도 못 보고 눈 감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급기야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이,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바보같이 뭐 이런 걸로 울어. 엄마 금방 나을 수 있어. 나 결혼하고 애 낳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폐암이 우리나라 암 중에 사망률 1위라더라. 의사 선생님도 항암 치료 후에 완쾌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네가 이 엄마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제발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들어줘.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걸 봐야 엄마도 원 없이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여자친구가 제 첫사랑이라서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혼을 한다면 지금 이 여자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군요. 그래서 며칠 뒤 여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여자친구도 저희 엄마가 아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역시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글쎄, 물론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넘긴 했지만 결혼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면 어떨까 생각했거든. 그래? 난 사실 그 전까지 결혼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한텐 자기가 첫 여자친구라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다고 할까? 근데 내가 요 며칠 고민해봤는데 말이야. 난 앞으로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 못 만날 것 같거든. 비단 엄마 얘기 때문이 아니라 난 결혼한다면 꼭 자기랑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만 괜찮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와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하지만 제 진실된 고백에도 여자친구는 난색을 표했어요. 그 모습에 미래를 함께할 만큼 날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하고 상처받았죠. 그래, 자기 마음은 대충 알겠어. 방금 얘기는 없던 걸로 해줘. 엄마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돌아선 것도 잠시. 갑자기 여자친구가 절 붙잡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결혼한다면 형철 씨랑 하고 싶지. 내 주변 친구들도 슬슬 하나둘 시집 가는 분위기고. 근데 망설여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게 뭔데? 제 질문에 여자친구는 한참 동안 뜸을 들였어요. 그러다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죠. 실은 내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어. 아예 제로야, 제로. 뭐? 아예 빵원이라고? 응. 내가 자기보다 사회생활도 더 먼저 시작했는데 이해가 안 가지? 사실 우리 집 엄청 가난해. 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집에 빚이 좀 있거든. 온 가족이 그거 갚는다고 저금 같은 건 꿈도 못 꿨어. 빚이 얼마나 되는데? 거의 다 갚았고 이제 한 5천 정도 남았어. 늘 밝고 쾌활하던 여자친구에게 그런 가정사가 숨겨져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제야 여자친구가 왜 매일같이 알뜰살뜰하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여자친구는 또래 여자들은 다 갖고 있다는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없었고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데도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많이 실망했지. 형철 씨가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 여자친구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집안 빚이 정말 자기의 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더군요. 자기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자기가 뭐 사치를 해서 그런 빚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 그깟 걸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그럼 그런 경제적인 이유만 아니면 자기도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지? 어? 그렇긴 한데. 그럼 결혼하자. 자기야. 혼자 버는 것보다야 둘이 버는 게 낫다잖아. 우리 서로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자. 제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망설이던 여자친구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부랴부랴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는데 이 결혼식에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저도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간소하게 식을 올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는데요.
의외로 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됐어요. 제 결혼 소식을 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직장 근처에 아파트 한 채를 해주셨거든요. 두 분이 엄마에게 못했던 걸 생각하면 안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려운 형편에 그런 경제적 도움을 받으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도 무조건 받으라고, 받는 게 엄마를 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말이죠. 아파트는 신축이라 따로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었고요. 층수도 높아서 전망이 무척 좋았어요. 집을 본 여자친구는 너무 기뻐하더군요. 집 너무 좋다. 여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 여기 먼저 들어와서 살까?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데 굳이 먼 데서 다닐 필요 없잖아. 그럴까 그럼? 가구야 자기 집에 있던 거 거진 다 가져다 쓸 거니까. 결혼 전에 신혼집에 먼저 들어와 사는 예비 부부들 많잖아요. 더군다나 여자친구와 저는 살던 집이 회사에서 멀어서 출퇴근 때문에 버리는 시간이 꽤 많았거든요. 잘 됐다 싶어서 바로 신혼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식장도 잡아놨겠다, 상견례도 했겠다, 거리낄 게 없었죠. 신혼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건 참 행복했어요. 여자친구는 주말에도 일하는 저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줬고요. 병원에 있는 저희 엄마와 여동생까지 알뜰살뜰하게 챙겨줬죠. 아,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나는 참 행복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네요. 물론 여자친구와 모든 면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평생 타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실 그전까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도 생기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네요. 저는 밤 10시면 골아 떨어져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요. 여자친구는 밤이 될수록 활력이 생기는 야행성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밤 12시가 넘도록 핸드폰을 붙들고 있거나 컴퓨터를 하는 게 예사였고요. 심한 날엔 새벽 2, 3시까지도 잠을 안 자더군요.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졌다고 더 늦게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제가 잠자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 여자친구가 옆에서 계속 안 자고 있으면 저도 깊게 숙면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로 많이 다퉜는데요. 도무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여자친구가 일찍 자겠다고 약속해도 그뿐. 결국 며칠 안가 또 취침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여자친구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느 날 결국 그러더군요. 자기야, 우리 그냥 각방 쓰자. 뭐? 각방을 쓰자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이렇게 극과 극이면 서로 힘들잖아. 지금 서재로 쓰는 작은 방에 싱글 침대 하나 두자. 내가 거기서 잘게. 여자친구의 그 제안이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부부가 식도 올리기 전에 각방을 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느 신혼부부가 각방을 써? 그냥 서로 조금만 더 노력하자. 10시에 자는 건 바라지도 않아. 12시 전에만 잠자리에 들자고. 어때? 내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 사실 자기한테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불면증이 좀 심해. 약도 잘 안 들어서 원체 옛날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뭐? 자기 불면증이 있었어? 그래, 내가 일부러 안 자는 게 아니야. 못 자는 거지. 먼저 잠든 자기 혹시라도 깰까봐 그 옆에서 쥐 죽은 듯이 말똥말똥 눈만 뜨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다못해 핸드폰을 하거나 책이라도 읽고 싶은데 그럼 또 자기 바로 깨버리고. 나 정말 눈치 보이고 힘들어. 그냥 우리 깔끔하게 각방 쓰자, 응? 내가 알아봤는데 방 따로 쓴다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래. 오히려 이렇게 같이 자는 걸로 트러블 있는 부부는 따로 쓰는 게 부부관계에 더 좋다네?
여자친구가 불면증이 있다는 건 처음 한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도 쓰이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결국 각방을 쓰는데 동의했죠. 처음엔 제가 작은 방을 쓰겠다고 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자긴 컴퓨터가 있는 방이 더 낫다면서 그냥 자기가 작은 방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잠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사이에 더 큰 폭풍이 불어닥칠 줄은 말이죠. 각방을 쓴 뒤로 제 수면의 질은 급속도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늘 옆에서 자던 여자친구가 없어서 많이 어색했는데요. 나중엔 그것도 적응이 돼서 괜찮아지더군요. 오히려 뒤척이는 사람이 없으니 중간에 깨는 일도 없이 잘 자게 되더라고요. 반면 여자친구는 각방을 쓴 뒤로 나날이 불면증이 심해져 갔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는 일이 점점 빈번해졌고요. 제가 깨워도 못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죠. 심지어 얼굴은 갈수록 창백해지고 눈밑은 퀭해져서 밤에 여자친구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고 회사 사람들이 짓궂은 농을 던질 정도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요. 역시나 그날도 여자친구는 좀처럼 눈을 뜨지 못하더군요. 자기야, 얼른 일어나. 지금 씻고 준비해도 출근 시간 빠듯해. 5분만 더. 5분만 할 때가 아니라니까. 빨리 일어나.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 거 알잖아. 그냥 자기 먼저 가. 나도 금방 일어나서 따라갈 테니까. 결국 여자친구를 두고 혼자 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전 미팅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니 웬걸 여자친구가 그때까지도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이사한 뒤로 몇 번 지각한 적은 있어도 아예 출근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황해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받질 않더군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깨우고 와야 하나 고민하는데 웬걸 상사가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박대리 몰랐어? 임 과장 오늘 아침에 아파서 출근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 왔어. 감기 몸살 같다던데. 그래서 당일 연차 쓰라고 했지 뭐. 직감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여자친구를 깨울 때까지만 해도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학생도 아니고 사회인이 늦잠 자서 그런 거짓말이나 하다니.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신혼집을 회사 가까이로 구한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를 해봤지만 여자친구는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진짜 아픈 건가 싶어서 결국 점심시간에 틈을 내 집으로 향했는데요. 뜻밖에도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작은 방에선 웬 남자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여자친구가 나 모르게 바람이라도 난 건가? 이 신혼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인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나 싶어서 발소리도 줄이고 살금살금 작은 방으로 향했는데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여자친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보였어요. 헉 했던 것도 잠시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자 안도감에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낯선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예비 장인어른이었거든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냐면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장인어른의 갑작스러운 한마디가 제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너 그거 박서방도 알아?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앞으로 알 일도 없어. 너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이거사. 알겠어? 알았다니까. 아빠나 그 사람 앞에서 입 조심해. 엄마도 입 단속시키고. 부녀 둘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멍청하게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장인어른이 밖으로 나오려다 저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이고 깜짝이야. 박서방, 자네 언제부터 거기 있었나? 설마 우리 얘기 다 들은 건 아니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을 꾹 다물고만 있자 그게 대답이 됐던가 보죠. 부녀 둘이 서로 눈치만 보더니 여자친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군요. 자기는 왜 말도 없이 남의 대화를 엿들어? 왔으면 인기척을 내야지. 지금 그게 중요해? 대체 뭘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모른다는 게 대체 뭐냐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꺼. 여자친구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그 모습에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더 추궁하려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미안하네 박서방. 실은 우리 집에 있는 빈말일세 5천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야. 2억 정도일세. 2억이요? 그래. 딸애가 자네한테 얘기할 땐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자네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 못한 모양이야. 그렇지만 그 빚 내가 어떻게든 다 갚을 거고 자네한테 절대로 손 벌리는 일 없을 테니까 이해해주게. 응?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없이 살았기 때문일까요? 억대의 빚을 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워낙 큰 돈이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망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여자친구가 이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거라면 진작 얘기를 해주시죠. 물론 놀라긴 했는데 뭐 빚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전 괜찮습니다. 자네 정말 이해해 주는 건가? 결혼 없는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없긴 왜 엎어요. 괜히 장인어른 앞에서 보기 흉한 꼴 보여서 죄송합니다. 자기한테도 미안해. 언성 높여서.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가자 여자친구도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듯 표정을 풀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일단 장인어른을 돌려보내고 여자친구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당일 연차를 썼냐고 물어봤죠. 역시나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늦잠을 자서 그런 게 맞더군요. 자기야,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출근도 못할 정도로 불면증이 심한 거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병원 안 가본 거 아니야. 근데 가봤자 수면제만 처방해주지 뭐 별다른 걸 또 없어.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밤에 자기 전에 몸을 편안하게 해라. 운동을 해라. 뭐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만 한다고. 내가 뭐 회사를 맨날 빠진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그런 거잖아. 앞으로 조심할게. 진짜지?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뒤로도 여자친구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만 갔어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나는 경우가 늘었고요. 자연스레 회사 지각과 결근도 잦아졌죠. 심지어 그렇게 일을 잘하던 사람이 업무 태만으로 상사에게 지적을 받기까지 했네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때마침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불안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가 그 대상에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긍정적인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더군요. 에이,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정신 없었는데 넘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이 기회에 리프레시 좀 하지 뭐. 근데 아버님 빚도 그렇고 당신 좀 더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알겠지만 내 벌이로는 엄마 병원비랑 우리 생활비 되는 것도 벅차서.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우리 아빠 빚 갚아달란 소리 안 하니까. 어차피 다달이 이자만 안 밀리면 급할 것도 없어. 우리 부모님 둘 다 아직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내가 평생 놀겠대? 일단 결혼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다음 다시 취직하면 되지. 경력 있어서 금방 이직할 수 있을 거야. 전 여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둔 김에 불면증 치료에 전념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웬걸 아예 밤에 자는 걸 포기하더군요. 작은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가 제가 출근할 쯤이 돼서야 잠드는 걸 반복하더라고요. 30도 넘은 여자가 젊은 애들처럼 밤낮이 바뀐 생활을 이어가는 게 솔직히 좀 한심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할 정도로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기도 했고요. 하루빨리 결혼해서 기왕이면 손주까지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화살같이 흘렀고요. 결혼을 한 달쯤 앞뒀을까요? 뜻밖의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글쎄, 엄마를 간병하던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지 뭡니까?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리뼈에 금이 가서 엄마 간병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난 괜찮아, 오빠. 목발 짚고 다니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랑 같이 화장실 가고 항암 치료 받는 거 따라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목발을 짚고 다녀? 그럼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지. 지금 우리 형편에 간병인 구하는 것도 부담이잖아. 내가 할 수 있어. 오빠는 신경 쓰지 마. 곧 결혼도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의젓하게 얘기하는 여동생을 보면서 솔직히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엄마 간병을 너무 여동생에게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한 게 아닌가 미안한 마음도 컸고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아무 말 말고 간병인 쓰자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결국 여동생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 간병인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세더라고요. 사실 여자친구가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으면서 제가 생활비 겸 용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액수를 몇 달은 좀 줄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돈 관리를 전부 여자친구가 도맡기로 했기 때문에 상의할 겸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돈 아깝게 무슨 간병인을 써. 그냥 내가 할게. 그럼 되잖아. 뭐? 당신이 하겠다고? 그래, 내가 할게. 간병이 뭐 어렵나?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수발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만 당신 괜찮겠어?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잖아. 설마 어머님 앞에서도 내가 그럴까?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좀 규칙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어머님 병간호하면서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 처음엔 반대였는데요. 여자친구 말을 들어보니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설마 여자친구가 엄마 앞에서도 그렇게 밤낮 바뀐 생활을 이어갈까 싶어서 말이죠. 엄마도 낯선 사람한테 간병받느니 예비 며느리가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엄마 병실에 주 보호자 자격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한동안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순자 씨 아드님 되시죠? 여기 병원인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보호자가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워서요. 어머님 방사능 치료받거나 배식받거나 하실 때 계속 혼자 움직이시던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전에 따님이 계실 땐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계신 보호자분한테는 계속 얘기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아드님한테도 말씀드려요. 이대로라면 저희도 어머님 치료에 전념하기 힘들어서요. 요약하자면 여자친구가 엄마 병간호를 너무 대충 한다는 거였어요. 툭 하면 보호자 대기실이나 휴게실로 자리를 비워서 엄마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전화 받고 여자친구에게 화도 많이 났고요. 무엇보다 실망감이 컸습니다. 어떻게 항암 투병 중인 저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도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하니 맞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러냐.
새아가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여기가 다인실이잖니. 보호자 침대는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새아가 불면증이 있다며.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자꾸만 뒤척여. 그러니까 낮에 자꾸 졸고 피곤해하고. 그놈의 불면증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여자친구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여자친구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지 대뜸 사과부터 하더군요. 자기 미안해. 내가 진짜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놈의 불면증 얘기 진짜 지긋지긋해. 진작에 병원 다녀서 고치든가 아니면 그냥 간병인 쓰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말든가. 자기가 간병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대체 이게 뭐야? 우리 엄마 환자인 거 몰라서 그래? 나도 다 알지.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됐으니까 그냥 간병인 쓰자. 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달지 마. 제 말에 여자친구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거듭 사과하고 또 사과하더군요. 사실 이대로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 망설여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여자친구는 꼭 불면증을 고치겠다면서 각서까지 썼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뭐 애초에 여자친구가 불면증 말고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정대로 엄마 항암 치료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올리고요. 무사히 신혼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처럼 달콤한 신혼여행이 지옥이 될 줄은 말이죠. 여행지는 아내가 고집해서 필리핀으로 갔는데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많이 먹고 여기저기 관광지도 놀러도 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행 둘째 날부터 아내가 또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전 여행지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피곤해서 침대에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졌는데 아내는 제 옆에서 자꾸만 뒤척이더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결국 낮에 너무 피곤했고요. 그러다 귀국을 사흘 앞둔 날이었어요. 밤에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옆에 아내가 없더라고요. 당황해서 화장실에도 가보고 호텔 로비와 옥상에도 가봤는데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해외라서 핸드폰 연락도 할 수가 없던지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잠깐 산책 나갔다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나쁜 놈들을 만나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닌지 엇갈릴까봐 찾으러 나갈 수도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아내만 기다렸죠. 그런데 한 서너 시쯤 지났을까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텔 로비에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깨어있는 절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뭐야? 자기 안 잤어? 대답 없이 아내를 쳐다봤어요. 창백한 낯빛에 어딘지 퀭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디 한 군데 다친 곳 없이 멀쩡해 보이더군요. 그러자 뒤늦게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당신 어디 갔었어? 어딜 가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미안해, 여보. 너무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한다는 게 그만. 산책을 이렇게 오래 한다고? 정말 산책 갔던 게 맞아? 제 추궁에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게 실은 너무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좀 마셨어. 미안해. 뭐? 당신 혼자서 술을 먹었다고? 술이라도 먹으면 잠이 좀 올까 해서. 나더러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어디 다른 놈한테 헌팅당해서 둘이서 먹은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날 그런 더러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게 누가 말도 없이 나가래? 그날은 관광이 뭡니까? 아내와 둘이 옥신각신 싸우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 말을 믿어줘야지. 늦은 밤이 돼서야 간신히 화해하고 내일부턴 잘 지내보자 했는데요. 새벽에 갑작스럽게 여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분명 항암 치료도 잘 끝냈고 제가 여행 오던 그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엄마가 왜 돌아가셔? 분명 건강하셨잖아.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오빠. 엄마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의사 말로는 감기 때문에 열이 오르면서 그게 폐에 무리를 준 것 같대. 갑자기 쇼크가 와서 돌아가신 거라고.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떡해, 오빠.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흐느끼는 여동생을 달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귀국편부터 알아봤죠. 다행히 비행기 자리가 딱 2개 남아있더군요. 자기야, 자리 있다. 지금 바로 항공권 변경할 테니까 얼른 짐 싸. 호텔엔 내가 얘기할게. 다른 건 공항 가서 취소하자. 아내에게 급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바로 로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절 붙잡더니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난 그냥 안 가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죽었다는데 안 간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간다고? 한국을? 당신 지금 한국 안 간다고 한 거야? 그게 그렇잖아. 내가 가서 거기서 뭘 하겠어. 어머님이랑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비행기 변경하는 돈도 돈이고 예약해둔 호텔이면 뭐면 너무 아깝잖아. 한 명이라도 남아서 여행 경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가 자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은 못했는데 컨디션이 좀 별로야. 이대로 비행기 탔다간 큰일 날 것 같다고. 가봤자 짐만 되지 않겠어? 급기야 아내는 몸이 안 좋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까지 가져다 붙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정떨어지고 추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그 침묵이 나름의 허락이라고 여긴 걸까요? 아내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방을 챙기더군요. 그럼 당신 혼자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잘 갔다 와. 어머님 장례 잘 치러드리고. 난 여행 마저 끝내고 갈게. 어차피 하루 차이잖아. 금방 연락할게. 그럼 난 잠깐 편의점 가서 약 좀 사올게. 잘 가. 아내는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랑 또 싸우기 싫어서 호다닥 나가는 것 같더군요. 홀로 호텔방에 남겨진 그 심정이란 참 참담하고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시어머니 임종 소식을 듣고도 안 가려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죠. 그대로 제 짐만 싸서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자마자 엄마 장례를 치렀죠. 아내는 정말로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나타났는데요.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이 아내에게 묻더라고요. 언니는 왜 이제야 온 거예요? 오빠랑 같이 안 오고? 미안해요, 아가씨. 비행기표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뭐 이렇게 되먹지도 못한 여자가 있나 싶었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뭔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거기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라도 난 게 아닐까? 정말 그날 술을 혼자 먹었을까? 뒤늦게 온갖 의심이 다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쯤에 저는 이미 아내와 이혼할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냥 곱게 갈라서는 것만으론 성이 차지 않았네요.
뭔가 아내에게 남모를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바람인 것만 같았죠. 기왕 헤어질 거 모든 진실을 다 알고 헤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야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흥신소에 아내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마침내 흥신소 사장에게 연락이 온 날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점심만까지 먹고 흥신소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요. 사장이 다짜고짜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역시나 와이프분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생각하셨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남자 바람이 난 게 아니라고요? 네, 보시면 알 겁니다. 현지에서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사장의 말에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장의 CCTV 캡처 속에서 아내는 줄곧 혼자였어요. 그 어디에도 상간남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장소가 전부 카지노라는 게 중요했죠. 이건 카지노 아닌가요? 네, 와이프분이 여행지로 필리핀을 고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설마 했는데요. 제가 그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CCTV 영상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외출하실 때마다 꼬박꼬박 카지노에 들리셨더라고요. 인상착의를 얘기했더니 그쪽 직원도 바로 알더군요. 하룻밤에 무려 3억을 날린 한국 여자라면서요. 3억이요? 네, 아내분이 도박하는 거 전혀 모르셨습니까? 조사해보니 빚도 꽤 있고요. 한국에서도 불법 도박장이나 온라인 도박 많이 하셨던데. 흥신소 사장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집안 빚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고 했던 거며 늘 밤늦도록 잠들지 않던 거며 아내는 집에 있을 때 늘 핸드폰과 컴퓨터를 끼고 살았거든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게임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라인 도박에 중독돼서 그랬던 거예요. 신혼여행지에서 안 가겠다고 버텼던 것도 카지노 때문이었던 걸 알고 나니 기가 막히더군요. 도박 중독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실감도 됐고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퇴근해 있던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이혼장이었죠. 이혼 서류를 받아본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보면 모르겠어? 내가 어머님 장례식 하루 늦은 것 때문에 아직도 이러는 거야?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 비행기 취소하는 돈도 그렇고 몸이 안 좋았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만 늘어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전 흥신소 사장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아내의 얼굴로 던졌어요. 열어봐. 거기 있는 걸 보고도 계속 거짓말할 수 있을지 어디 두고 보자고.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경악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더군요. 당신 지금 내 뒷조사한 거야?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럴 수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신혼여행 가서 내가 잠든 새에 카지노를 들락거릴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그때 장인어른, 아니 네 애비가 말한 그 비밀, 그것도 빚 아니지? 네 도박 중독 그거 걸리지 말란 거였지? 어? 그리고 우리 엄마 간병, 그때도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도박에 정신 팔려서 우리 엄마 간병은 나 몰라라 했던 거야. 내 말이 틀려?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죠.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이런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엄마가 살아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군요. 더는 물러날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아내가 뒤늦게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작에 당신한테 다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랬다간 당신이 떠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됐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제 우린 끝이니까. 여보, 정말 왜 그래?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뭐 바람이 나기를 했어,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그냥 도박에 좀 빠진 것뿐이잖아. 이거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런 사람이 필리핀 가서 하룻밤 사이에 3억을 날려? 왜? 그 빚 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똥줄이 타나 보지? 됐으니까 이건 놔! 꺼지라고! 저는 매달리는 아내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계속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면서 고집을 부렸고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네요. 이혼 사유가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금방 끝났어요. 저는 원하는 대로 아내와 갈라서고 자유의 몸이 됐죠. 전처는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제게 연락했어요. 결국 저는 신혼집을 팔고 연락처도 바꾸고요. 직장에도 얘기해 해외 지사로 1년간 발령받아 한국을 떠났죠. 그리고 한동안 전처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최근에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전해 들으니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에 빠져 살다가요. 결국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도박 중독 치료소에 입원했다 하대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저는 전처와 이혼 후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좋은 사람 만나 재혼도 했는데요. 전처와 달리 수더분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죠. 아내는 초혼이라 장인어른 장모님이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요. 결혼 후 처가에도 아내에게도 잘한 덕분에 지금은 우리 사위가 최고다 소리 들으면서 예쁨 받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를 꼭 닮은 우리 아이들도 제 인생의 기쁨이고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또 언제 어떻게 불행이 찾아올지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